시간이 없을 때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는 곳도 요즘에는 어딜 가나 있어 쉽게 접할 수 있죠. 바로 햄버거인데요.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사랑받는 햄버거. 요즘에는 맘스터치,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의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수제버거집도 많아 어딜 가나 쉽게 햄버거를 접할 수 있죠. 과연 이 햄버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사실 햄버거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여러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설 중 하나는 천하를 호령했던 몽골의 징기즈칸이 먹었던 다진 고기에서부터 햄버거가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징기즈칸이 러시아를 정복하면서 다진 고기를 먹는 몽골 제국의 문화가 전해졌고 다시 독일의 상인들이 이 문화를 유럽에 전파했다는 건데요. 햄버거도 쇠고기를 갈아 납작하게 만든 패티를 그릴이나 직화로 구워 여러 채소와 함께 빵 사이에 끼워 먹는 방식으로 요리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햄버거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햄버거는 독일의 함부르크 지역으로부터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햄버거 스테이크 혹은 함박 스테이크라고 부르는 그 스테이크가 햄버거 패티와 유사하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앞에서 언급했던 독일 상인들에 의해 유럽에 전파된 방식으로 함부르크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게 되었고 19세기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함부르크 지방에서 먹던 이 스테이크를 샌드위치 형식으로 개량해 햄버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1880년대 우리가 먹는 햄버거의 형태가 등장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햄버거는 별 볼 일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햄버거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의 공이 컸죠. 미국에서 햄버거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순전히 한 남자 텍사스 출신의 플래처 데이비스 때문이었습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월드페어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햄버거를 팔았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이 음식을 신기하게 생각했고 햄버거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죠. 이때부터 햄버거가 미국 내에서 유명해졌고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햄버거 체인은 맥도날드도 버거킹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화이트 캐슬이 그 주인공이죠. 2차 대전 당시 미국에서는 햄버거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햄버거의 이름이 독일 함부르크 지역에서 온 것인데 독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의 미국인들에게는 그닥 사랑받진 못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당시 미국 정부는 사람들이 햄버거를 리버티 샌드위치, 즉 자유의 샌드위치로 부르도록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햄버거를 도대체 얼마나 먹을까요? 201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한 해에 500억 개가 소비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미국인들은 일주일에 햄버거를 적어도 3개씩 먹는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미국에서만 1년에 소비되는 햄버거들을 일렬로 줄 세워도 지구를 32바퀴 돌릴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온라인에서는 많은 분들이 롯데리아를 싫어하시는데 국내 햄버거 업계 매출 규모 2위는 의외로 롯데리아입니다. 현재까지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비싼 햄버거는 2,000유로, 하나로 약 260만원 정도 되는 햄버거입니다. 네덜란드의 디에고 뷰익이라는 요리사가 국제 햄버거의 날을 기념해 2017년에 만든 햄버거로 캐비어와 푸아그라, 통로버섯, 일본산 와규 등의 각종 고급 재료가 들어갔죠. 그리고 블랙 트리플이나 푸아그라 같은 고급 재료가 들어간 5,000달러짜리 햄버거나 금을 뿌려놓은 10,000달러짜리 햄버거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햄버거가 1880년대에 생겨나긴 했지만 당시에는 조리법이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원픽인 치즈버거는 한참 뒤인 1926년 생겨났죠. 만든 사람 복 받을 겁니다. 햄버거는 과연 건강한 음식일까요? 미국 타임즈의 2015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2%의 미국인들은 햄버거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햄버거에 단백질이나 철분, 비타민 B의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안 좋은 점도 많습니다. WHO에서도 샌드위치나 햄버거에 들어가는 정제된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한 패스트푸드로 판매되는 햄버거는 맛을 내기 위해 각종 화학 조미료들이 첨가되게 되고 이것이 인체 대사를 교란하며 발암물질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햄버거 세트 메뉴 대부분 과도한 나트륨과 열량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너무 많이 먹는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겠죠.
미국은 햄버거의 본고장입니다. 한입 베어물면 천국도 갈 것 같은 미국의 햄버거는 브랜드도 그리고 맛도 다양해서 먹는 사람과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죠. 이런 마데이누사 햄버거 브랜드 중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파이브가이즈라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얼마 전 국내에 들어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브랜드에도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있죠.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파이브가이즈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처음 이 햄버거 체인이 탄생했을 때 5명의 남자들이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6년 제리와 제이니 머렐 부부가 만든 이 햄버거 가게에서 제리와 그의 아들 4명이 일을 했죠. 말 그대로 파이브가이즈인 셈인데요. 원래 제리는 4명의 아들들을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70,000나 모아뒀었는데 아들들이 별로 대학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그 돈으로 그냥 창업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알링턴에 첫 번째 파이브가이즈 매장이 등장했죠. 지금은 미국 본토에서도 우버이츠 등을 통해 배달이 되지만 파이브가이즈는 원래 배달 주문이 안 되는 브랜드였습니다. 과거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일을 하며 햄버거를 시켰는데 배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배를 쬐을 정도였죠. 주문한 국방부 직원들이 항의하자 파이브가이즈는 배달 불가라고 적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큰 현수막을 만들어 가게 앞에 걸어뒀습니다. 이 정도면 포장해서 가져가는 게 맞네요. 땅콩을 싫어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파이브가이즈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일지도 모릅니다. 파이브가이즈는 모든 음식을 100% 땅콩 기름으로 튀기며 주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고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무료로 땅콩도 제공합니다. 미국 파이브가이즈 매장에는 땅콩으로 음식이 제조된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도 있을 정도죠.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네요. 현재 파이브가이즈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 내에서만 지점수가 911개로 8위이며 캐나다나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매장을 내고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창립자인 제리 머렐은 사실 파이브가이즈를 프랜차이즈로 키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는 파이브가이즈를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걸 반대했지만 가족들이 원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프랜차이즈로 키워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세계적인 체인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파이브가이즈에서 파는 햄버거들은 냉동 재료를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의 맛을 살리죠. 또한 햄버거의 사이드 메뉴인 감자튀김도 매우 까다로운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파이브가이즈의 감자튀김은 아이다호에서만 나오는 품질 좋은 감자로 만들어지며 생감자를 직접 손으로 잘라서 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하는 수고까지 합니다. 파이브가이즈가 까다로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마요네즈도 매우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파이브가이즈는 매장에서 사용될 마요네즈 종류를 정할 때 16가지 종류의 마요네즈를 직접 맛보고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마요네즈만이 음식에 들어가는 걸로 결론이 났죠. 물론 햄버거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도 이와 비슷하게 정해졌는데요. 덕분에 전세계 어딜 가더라도 파이브가이즈만의 독특한 맛을 그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파이브가이즈의 햄버거는 내 맘대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피클, 토마토, 양파, 할라피뇨, 버섯 등 자신이 원하는 건 있기만 하다면 뭐든 넣어 먹을 수 있죠. 미국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미국의 파이브가이즈에서 주문을 하면 그 가짓수가 무려 25만 개라고 하니 25만 개의 다른 방식으로 햄버거를 즐길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국내 매장에서도 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니 취향대로 넣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파이브가이즈에 가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창립자인 제리 머렐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치즈버거라고 합니다. 2023년 6월 국내 기준 가격이 14,900원이니까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도대체 왜 치즈버거를 좋아하는지 한번 먹어는 보고 싶네요. 아니면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레시피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양상추와 토마토, 할라피뇨와 머스타드를 넣은 치즈버거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구 대통령 픽이니까 국룰이라고 해야겠네요. 한때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샤킬 오닐은 미국에서 155개의 파이브가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매장의 약 15% 수준이니 샤킬 오닐이 대주주나 마찬가지죠. 안타깝게도 샤킬 오닐이 주인인 파이브가이즈 매장을 한국에선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가 놀랍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한국의 파이브가이즈는 샤킬 오닐을 누르고 더 많은 매장을 내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길 가다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브랜드, 바로 미국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입니다. 살면서 빅맥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겠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으시겠죠. 전 세계에 36,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우리에게도 익히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지구상에서 초당 75개의 햄버거가 팔려나갈 만큼 글로벌한 브랜드인 맥도날드, 과연 어떤 재미있는 사실과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맥도날드는 원래 1940년 맥도날드 형제가 창립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와 관련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은 바로 레이 크록입니다. 믹서기와 종이컵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던 그는 53세에 맥도날드 형제와 동업계약을 맺고 작은 햄버거 가게를 지금의 거대한 프랜차이즈로 만든 사람입니다. 특히 햄버거 맛의 표준화, 생산과 공급의 시스템 정립으로 맥도날드를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로 떠오르게 한 인물이죠.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콜라는 코카콜라입니다. 참고로 경쟁사인 롯데리아는 펩시를 팔고 있습니다. 콜라 전쟁은 햄버거 시장에서도 여전하네요. 맥도날드의 대표 캐릭터는 바로 이 친구, 로날드 맥도날드입니다. 원래 맥도날드의 캐릭터는 스피디라는 친구였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스코트가 필요했고, 덕분에 로날드 맥도날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산타클로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캐릭터죠. 맥도날드에는 차를 타고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가 있죠. 드라이브스루가 매장 주문보다 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급하다면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하면 됩니다. 아마 해외에서 맥도날드를 가보신 분들은 메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진도 대파버거 같은 상품이죠. 맥도날드는 맛의 표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왜 못지않게 현지화 전략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빅맥 대신 치킨 패티가 들어간 마하라자맥이라는 메뉴를 팔고, 대만이나 싱가폴, 필리핀에서는 라이스버거를 판매합니다. 해외여행 가면 각 나라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버거를 먹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맥도날드에서 빨리 제조되는 햄버거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상하이 버거, 더블 불고기 버거, 치킨 버거, 치즈 버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이 햄버거 종류를 시키면 되겠네요. 맥도날드 쉐이크 좋아하시죠? 이중 딸기 쉐이크에는 50가지의 화학물질이 첨가되는데요. 딸기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쉐이크뿐만 아니라 햄버거에 핑크 슬라임이라는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고, 프렌치 후라이에도 화학물질이 첨가됩니다. 먹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맥도날드 매장은 대부분 규모가 크죠. 반면 크기가 작은 매장도 있는데요. 도쿄, 상하이, 싱가폴, 멕시코시티 등 세계 각지에 존재합니다. 이런 매장은 크기가 13평 혹은 더 작은 경우도 있고 보통 음료를 판매하죠. 맥도날드는 골드카드라는 회원카드를 유명인사들에게 주는데요. 이 카드는 맥도날드에서 무제한으로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미국의 배우 롭 로,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가 이 카드를 소유해서 맥도날드 제품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빌 게이츠는 특별히 전세계 어딜 가더라도 맥도날드를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햄버거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순간이네요. 전세계 맥도날드의 직원은 총 180만 명입니다. 대전광역시 인구가 153만 명이니까 직원들만 모아도 도시 하나 세우는 건 순식간이네요. 또한 전세계에서 맥도날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7천만 명으로 이 사람들만 모아도 인구수로 한국을 능가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프렌치 후라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매장에 가서 먹으면 광고에 나오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 후에 냉동 상태로 유지되어서 그렇습니다. 매장에 도착해 기름에 튀겨지기 전까지 냉동 상태에 있다가 매장에 도착해서 튀겨지죠. 이 맥도날드 프렌치 후라이에도 비밀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프렌치 후라이에는 소고기향, 영어로는 비프 플레이버라는 재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에서 이 프렌치 후라이를 해먹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쉬운 말이지만 이 재료의 제조법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맥도날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인 해피밀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라에몽부터 레고까지 동심을 사로잡는 장난감들을 내놓고 있죠. 덕분에 햄버거를 파는 맥도날드는 세계 최대의 장난감 유통업체라는 타이틀까지 얻을 수 있었고, 해피밀 세트를 통해 매출의 15% 정도를 올린다고 하니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맥도날드의 점포수와 인력수는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햄버거를 선호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이 큰 이유였는데, 매장을 줄이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 맥도날드는 운영 방침을 수정해 2023년 7월 기준으로 다시 늘어나는 맥도날드 매장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기독교의 상징과도 같은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때로는 악을 퇴치하는 상징으로, 때로는 신실한 믿음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십자가보다 맥도날드가 더 유명하다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골든아크 로고가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보다 인지도가 높다고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나 유명한 맥도날드에도 우리가 몰랐던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에 빈대떡과 전이 있다면 외국에는 피자가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 위에 치즈와 토마토 소스를 얹고 그 위에 야채나 고기, 해산물 등 다양한 토핑을 얹어 굽는 음식인 피자는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죠.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팔려나가는 피자는 든든한 한 끼 식사로 부족함 없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피자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자는 언제 최초로 등장했을까요? 고대의 피자와 비슷하게 화덕에 굽는 음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현대적인 피자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탄생했는데 나폴리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어 서민 음식으로 각광받았고 19세기 이탈리아 통일 시기 즈음부터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889년 당시 이탈리아의 여왕이었던 마르게리타 여왕이 나폴리에 방문했을 때 나폴리의 피자집 주방장 라파엘 에스포지토는 자신이 만든 피자를 여왕에게 대접했고 여왕은 이 피자를 맛본 후 정말 맛있다며 극찬을 했죠. 이후 그녀가 먹었던 피자는 마르게리타 피자로 이름이 정해지며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피자는 저렴한 한 끼 식사로 인기가 높습니다.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피자를 맛본 미군들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간 이민자 덕분에 이탈리아의 피자는 미국에서도 사랑받게 되었죠. 미국에서 25년 동안 피자만 먹고 살아남은 인간이 있을 정도이며 하루에 미국에서 소비되는 피자의 넓이만 해도 12만 평 크기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조각 피자를 많이 판매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조각에 1.5달러에서 3달러 정도면 한 조각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의 가격이니 지금은 좀 더 올랐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미국에서 피자가 저렴한 음식이긴 하지만 한 판에 100만원 하는 피자도 있습니다. 이 피자에는 캐비어와 랍스터 살이 토핑으로 올라가죠. 도널드 트럼프가 좋아할 피자네요. 미국식 피자는 크게 뉴욕식 피자, 시카고식 피자, 세인트루이스식 피자, 디트로이트식 피자, 하와이안 피자가 있는데요. 뉴욕식 피자는 그나마 이탈리아 피자와 비슷하게 도우가 얇고 시카고 피자는 도우가 매우 두껍고 특이한 모습이죠. 그리고 하와이안 피자는 위에 파인애플 토핑을 올리는데 유독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피자입니다. 이름은 하와이안 피자지만 사실 캐나다에 사는 그리스 사람이 개발한 피자죠. 대한민국 최초의 피자 가게는 1963년 워커힐 호텔에서 만든 피자힐입니다. 이후 1985년부터 피자헛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한국의 피자는 토핑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발달하면서 라이스 피자나 김치 피자 같은 끔찍한 혼종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존재해서 손쉽게 피자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피자 종류는 페페로니 피자입니다. 역시 가장 기본이 인기가 제일 많네요. 아무래도 피자가 지구에서 대중적인 음식이다 보니 우주에서도 인기가 많은 듯합니다. 유명 피자 체인 피자헛은 2001년 국제우주정거장의 피자 배달에 성공했는데요. 지구에서는 30분이면 충분한 배달 시간이 우주까지 가는 데는 약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절에서도 피자를 만들어 먹는 것 알고 계셨나요? 피자가 먹고 싶었던 한 스님이 스님용 피자를 개발한 건데요. 감자로 도우를 만들어 먹으며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버섯이나 다른 채소들로 토핑을 만듭니다. 마리화나를 토핑으로 올리는 특이한 피자도 존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파는 해피피자나 미국 LA의 한 회사가 판매하는 냉동피자의 토핑은 마리화나죠. 또한 토핑은 각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주에는 캥거루 피자, 러시아에는 생선 피자, 프랑스는 계란 후라이 피자, 브라질은 완두콩이 토핑으로 올라간 피자도 있다고 하네요. 요즘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피자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의 발달에 따라 피자 프랜차이즈도 온라인으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피자헛으로 이미 1994년부터 피자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피자 한 판 다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피자를 남기면 딱딱해져서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소주잔 한 잔 정도의 양의 물과 함께 피자를 넣고 1분 3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피자가 배달 왔을 때의 바로 그 느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꿀팁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도 피자를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피자 좋아하시나요? 요즘엔 수많은 피자 브랜드 덕분에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지만 예전에는 이 회사가 피자 프랜차이즈의 대표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헛 이야기죠. 1958년 창립된 이 회사는 지금까지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인기를 얻어오며 피자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과연 피자헛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자헛이 엄마 찬스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1958년 당시 학생이었던 프랭크와 댄카니 형제는 피자라는 음식의 매력을 느껴 직접 피자 레스토랑을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했지만 딱 한 가지, 돈이 부족했죠. 창업자금이 모자랐던 두 형제는 결국 가장 쉽게 돈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바로 엄마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600, 2022년 5월 기준 가치로 $6,000 정도 되는 자금을 받은 이들은 결국 피자헛을 창립해 지금과 같은 거대한 회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피자헛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카니 형제는 1958년 미국 캔자스주의 위치타에 있는 벽돌집 가게를 빌려 피자헛을 시작했는데 가게 간판에 알파벳 8개에서 9개 정도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을 고민하다가 매장이 오두막처럼 생긴 것을 발견하고 피자헛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냈죠. 글자 수도 딱 맞췄고 사람들의 알아보기도 쉬웠으니 좋은 브랜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58년 처음 탄생한 피자헛 매장은 아예 통째로 뜯겨져 나갔습니다. 영화 업처럼 말이죠. 현재 위치타 주립대학에 있는 이 첫 매장은 피자헛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풍선에 매달아 놓진 않았죠. 창립된 지 1년 후인 1959년부터 피자헛은 프랜차이즈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도 피자라는 음식은 그닥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한번 맛을 본 이상은 피자의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바로 만든 맛있는 피자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덕분에 머지않아 피자헛은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반해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맛있는 피자를 팔고 있죠. 피자헛이 얼마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는지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러시아 지역에서 피자헛은 1990년에 처음 오픈했는데 당시 러시아에서 팔던 피자헛 제품의 토핑은 정어리나 연어, 참치 같은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덕분에 피자헛의 모스크바 지점은 전세계 피자 판매량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죠. 하와이안 피자보다 더 끔찍해 보이는 이 피자 덕분에 피자헛은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피자헛 마스코트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피자헛에도 한때는 마스코트가 있었습니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빨간 지붕 로고가 등장하기 전인 1970년대까지는 피자 피트라는 이름의 마스코트가 있었죠. 우리에겐 배민이 있지만 사실 피자헛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94년부터 온라인으로 피자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의 피자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최초 기록이죠. 피자헛과 관련된 재미있는 기록들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기네스북의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고도의 피자 배달하기 항목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한 등산가들에게 피자를 배달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경비가 삼엄한 백악관이나 국제우주정거장에 피자를 배달한 배민은 못하는 신기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자헛과 관련된 신기한 기록은 또 있습니다. 1999년 피자헛은 자사의 로고를 달의 표면에 레이저로 쏘아보내는 정신나간 짓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피자헛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함이었죠. 이 계획은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달에서 잘 보일 정도로 로고를 쏘아보내려면 미국 텍사스주 크기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 회사들을 잘 보면 제공하는 음료가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코카콜라를, 어떤 회사는 펩시를 제공하죠. 피자헛을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펩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피자헛에서는 펩시를 줄까요? 간단합니다. 한때 피자헛이 펩시의 모기업인 펩시코 소속이었기 때문이죠. 피자헛은 1977년 펩시코에 인수되었다가 1997년에 분사되어 트라이콘이라는 새로운 모기업 산하에 들어갔고, 지금은 얌브랜즈라는 회사 소속의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는 KFC와 타코벨도 갖고 있죠. 피자헛에서 향수도 나왔던 것 알고 계신가요? 피자 도우의 향을 담은 향수가 캐나다의 피자헛에서 이벤트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피자헛 가려면 이 향수를 구해서 뿌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피자헛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8,000개가 넘는 매장이 전 세계에 있으며 1년 매출만 해도 자그마치 15조 원 정도죠. 물론 매출 감소를 겪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피자헛이 지구 최강의 피자 음식점이며 외계인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피자헛은 계속 승승장구 해나가며 대표 피자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피자업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저마다의 원칙과 레시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치열한 경쟁의 와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들은 꼭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 출신의 피자 브랜드 도미노 피자입니다. 1960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 이미지를 유지해오며 업계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미노 피자는 2021년 18,000번째 매장을 오픈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죠. 과연 도미노 피자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미노 피자가 폭스바겐과 관련이 있다면 협업이라도 했냐고요? 아닙니다. 그저 배달을 열심히 했을 뿐이죠. 1960년에 톰 모나한과 제임스 모나한 형제가 도미노 피자를 창립했는데, 그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폭스바겐 비틀로 피자 배달을 했습니다. 딱정벌레 덕분에 이렇게까지 컸으니 폭스바겐에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네요. 도미노 피자가 돈을 버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많은 분들은 당연히 피자를 팔아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진짜 돈을 버는 캐시카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 본사가 가장 많이 수익을 내는 부분은 바로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피자 도우입니다. 원래 모나한 형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도미노 피자의 이름은 도미닉스 피자였습니다. 하지만 톰 모나한이 체인점을 늘리고 제임스로부터 모든 지분을 사들이면서 이름을 당시 배달원의 이름이었던 도미노로 개명했죠. 도미노 피자의 로고를 잘 보면 3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3개의 매장을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좀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 점포에서 대부분은 쉐보레 스파크로 배달을 하고요. 영국 도미노 피자는 카누를 타고 배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 드론, 배달 로봇 등 피자를 배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식지 않게 피자를 배달할 수는 있겠네요. 피자의 맛에 있어서 치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스라엘에서 파는 도미노 피자에는 요상한 치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피자로, 이 피자에는 야채 그리고 간장으로 만든 치즈가 들어가죠. 별로 먹어보고 싶진 않지만 알아두면 쓸 데가 있겠죠. 잘나가는 도미노 피자도 실패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시장에 진입할 당시 도미노 피자는 현지 조사도 없이 기존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도미노 피자가 자랑하는 빠른 배달 시스템이 중국에서는 먹혀들지 않았는데, 바로 심각한 교통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자는 손으로 먹는 음식인데, 중국 사람들은 젓가락이나 나이프 같은 도구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매출이 급감했죠. 반면 경쟁사인 피자헛은 중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출을 준비했고, 그 결과 현재 중국 내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주문할 수 있는 도미노 피자의 대부분의 메뉴들은 2008년 이후에 새로 생긴 것들이라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5%에 가까운 비율이지요. 옛날 피자를 먹어볼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도미노 피자와 롤렉스가 어우러진다면, 물론 피자가 아니라 시계 이야기입니다. 롤렉스 수집가들 사이에서 항상 위시리스트에 오르는 시계가 있는데, 바로 다이얼과 시계줄에 도미노 피자 로고가 새겨진 롤렉스죠. 두 브랜드가 협업을 한 것은 아니고, 과거 도미노 피자가 이벤트의 경품으로 특별 주문 제작한 시계인데요.
2022년 6월 기준으로 17,000달러, 하나로 약 2,100만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매년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바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피자 만들기 대회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2014년에 세운 11초입니다. 지난번 피자헌 영상에서 음식과 콜라의 상관관계에 대해 잠시 설명드렸죠. 도미노 피자도 패스트푸드 브랜드니 어김없이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파파존스, 피자헛과 함께 피자 3대장으로 불리는데 그중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건 도미노 피자와 파파존스입니다. 피자헛의 경우 펩시와 종신계약이 맺어져 있고 전에 펩시가 피자헛을 소유했던 적이 있어 펩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미노 피자에는 30분 배달제가 있었죠. 주문한 지 30분이 지나도 피자를 못 받으면 한 판에 2,000원을 돌려주고 45분이 지나면 피자를 무료로 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국내에서는 2011년에 배달원들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자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시스템은 1993년에 없어졌지만 여전히 콜롬비아와 인도, 베트남 등지에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장소들에 놀러 가신다면 도미노 피자를 시켜 드셔보시면 되겠네요.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8,929% 성장한 도미노 피자. 그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맛있는 피자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맛있는 피자를 만들고 있는 도미노 피자는 끊임없이 쇄신하며 우리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앞으로 도미노 피자가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